그날 런던의 밤은 악몽의 밤이었습니다. MI6 25년 경력의 분석관이 조사를 마친 후 남긴 한마디에 영국 총리실이 얼어붙었죠. 진짜 거인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곳을 거스르면 저희와 끝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는 아시아의 중심에 서 있었고 세계의 허브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죠. 바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새 아시아 파트너로 올라온 한국을 가리키며 삼성 BTS 말고 볼 게 있나? 중국 밑에 달린 혹 같은 나라 아닌가? 라며 코웃음을 쳤죠. 그랬던 총리는 영국 한국 전략 파트너십이라며 BBC 12분 공개 브리핑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브리핑은 영국인 전체를 패닉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날 밤 알게 된 한국의 진짜 숨겨졌던 힘과 그날 런던의 밤을 발칵 뒤집어 놓은 브리핑의 전말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캐로딘입니다. 영국 비밀정보국 MI6에서 아시아 정세를 담당하는 수석 분석관으로 지난 25년 동안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쇠퇴, 인도의 잠재력,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날 밤 런던은 겉으로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빅벤의 시계가 천천히 움직였고 템스강에는 가벼운 안개가 깔렸으며 시민들은 펍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총리실 지하 벙커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방향을 잃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과거의 제국적 자신감만으로는 더 이상 세계를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것이 바로 아시아 전략회의였습니다. 회의실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낮은 조명, 그리고 긴 검은 테이블로 구성된 공간이었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수없이 내려온 장소였습니다. 그날 참석자는 외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을 포함한 핵심 관료들이었고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의 공식 의제는 단순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새롭게 손을 잡아야 할 아시아 파트너는 누구인가? 스크린에는 세 나라의 국기가 떠올랐습니다. 일본, 인도,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넣어둔 동양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외무장관은 일본을 가리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 동맹이며 기술력과 경제력이 검증된 국가라고 했습니다. 재무장관은 인도를 강조했습니다. 14억 인구와 높은 성장률을 보면 미래 시장은 분명 인도라는 논리였습니다. 국방장관은 호주를 언급했습니다. 영연방 국가이자 군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슬라이드에 동양의 작은 나라 국기가 뜨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흐르더니 곧 비웃음이 섞인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삼성 있는 나라 말하는 거냐? BTS도 있지 않나? 딸이 그 그룹을 좋아하더라.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장관은 그 나라를 두고 중국 밑에 달린 혹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 저 역시 그 나라를 깊이 연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아시아는 곧 중국이었고 일본이었고 인도였지. 그 작은 나라는 언제나 시야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회의는 빠르게 일본과 인도로 기울어졌습니다. 마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총리가 직접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총리는 손짓으로 앉으라며 테이블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총리는 짧게 말했습니다. 방금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아시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지금 막 비웃었던 동양의 작은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외무장관은 당황했고 재무장관은 의심 어린 표정을 지었으며
국방장관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총리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 나라에 대해 브리핑하라.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아시아를 분석했다고 자부했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는 깊이 파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총리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총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을 주겠다. 그 나라가 왜 중요한지 아니면 왜 중요하지 않은지 명확히 밝혀라. 그날 밤 저는 MI6 본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템스강이 흐르고 있었고 빅벤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제 지표, 군사 자료, 산업 통계, 문화 보고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 펼친 문서에는 익숙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구 5천만, 면적, 잉글랜드와 비슷, GDP는 영국의 절반 수준. 겉으로 보기에 특별할 것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넘기자 이상한 숫자가 보였습니다. 여권 파워 세계 상위권. 저는 순간 눈을 비볐습니다. 분단국가라는 불안정한 이미지를 가진 나라가 왜 이렇게 신뢰받는 걸까?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상부 차관보 에밀리가 들어와 글로벌 공급망 분석 자료를 건넸습니다. 그 자료에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빠지면 스마트폰 생산의 상당 부분이 멈추고 전기차 생산이 흔들린다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BBC와 가디언의 지난 수년간 보도를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 관련 기사 대부분이 연예와 문화, 그리고 북한 관련 뉴스뿐이었습니다. 경제와 기술을 다룬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가볍게 소비하는 문화 상품의 나라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가 곧 영국의 오만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사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영국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을 폭풍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날 새벽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존재다. 이제 진짜 조사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숨 쉴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압박이었다. MI6 본부 사무실의 형광등은 밤새 꺼질 줄 몰랐고 복도 끝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캔이 비워지는 속도만 빨라졌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연예 뉴스나 관광 이미지가 아니라 국가 구조 그 자체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였다. 첫 번째로 펼친 문서는 경제와 산업 구조였다. 겉으로 보이는 GDP는 영국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다. 스마트폰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었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으며 조선업과 정유 플랜트 설비, 반도체 장비까지 하나같이 핵심 영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자료를 넘길수록 나는 점점 숨이 막혔다. 이 나라는 단순 제조국이 아니라 세계 산업의 심장부였다. 그러나 내가 진짜 충격을 받은 순간은 따로 있었다. 백악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이번 메시지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정중한 외교 문구는 사라졌고 대신 노골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한국을 경시하는 순간 영국은 서방의 핵심 전략에서 밀려날 것이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한국을 건드리면 미국은 영국을 보호할 수 없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등골이 얼어붙었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두고 이렇게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나는 즉시 영국 총리실로 이 내용을 보고했다. 회의실 공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외무장관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발했다. 미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세계 6위 경제 대국이다. 재무장관은 냉정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국방장관은 더 날카로웠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우리는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건가? 우리는 정보기관을 믿을 수 없는 것인가? 그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을 뒤흔들었다. 총리는 침묵했고 장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갈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외무부는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주장했고 재무부는 인도와의 경제 협력이 더 현실적이라고 맞섰다. 국방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안보 구상을 밀어붙였다. 한국은 여전히 변방 취급을 받았다. 회의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다. 누군가는 한국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분단 국가가 무슨 전략적 중심인가? 북한 리스크 하나만으로도 이미 실패한 카드다. 다른 이는 비웃듯 덧붙였다. 삼성과 BTS로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자료는 이미 한국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책상 위에는 또 다른 파일이 놓여 있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한국의 국가 시스템 분석.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내용이 나타났다. 전 국민이 하나의 디지털 행정망으로 연결된 나라. 재난지원금을 몇 분 만에 지급할 수 있는 구조. 전시에는 즉각 군사 동원 체계로 전환 가능한 시스템.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나라는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국가 운영 그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그때 또 한 번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였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영국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국은 아시아 전략의 중심을 런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둘 것이다. 그 말은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영국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국 총리실 내부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한쪽은 여전히 한국을 무시했고, 다른 한쪽은 미국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회의실은 더 이상 전략 토론이 아니라 권력 투쟁의 장이 되어 있었다. 그때 총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정밀 조사해야 한다. 그 한마디로 모든 논쟁이 멈췄다. 나는 즉시 한국에 대한 전면 분석 명령을 받았다. 경제, 군사, 외교, 산업, 문화, 기술, 안보, 모든 영역을 샅샅이 파헤치라는 지시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벽에 거대한 세계 지도를 걸었다. 그리고 한국을 중심에 두고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중동으로 향하는 파란 선, 유럽으로 뻗어가는 붉은 선, 전 세계로 연결된 초록선. 그때 나는 처음으로 직감했다. 우리가 무시했던 이 나라가 사실은 세계의 중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제부터 드러날 한국의 숨겨진 힘은 영국 총리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총리의 한마디가 떨어진 뒤 영국 총리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단순한 전략 검토 회의였지만 이제는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되었고 복도마다 낮은 목소리의 논쟁과 서류 넘기는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다. 나는 MI6 본부가 아닌 총리실 지하 상황실로 이동했다. 창문이 없는 공간, 인공 조명이 사방을 비추는 그 방에는 세계 지도가 벽 한가득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수십 개의 빨간 핀이 꽂혀 있었다. 영국이 관심을 둔 아시아 후보국들은 여전히 지도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일본은 전통적인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유력했고, 인도는 거대한 인구와 성장 잠재력 때문에 전략적 카드로 남아 있었으며, 호주는 안보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지도 한쪽 구석에 작게 표시된 한국은 여전히 부차적인 나라처럼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외무부는 여전히 일본을 밀었고 재무부는 인도를 선호했으며 국방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 안보 구상을 강조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회의실 분위기는 어딘가 가볍게 풀렸다. 누군가는 BTS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삼성 휴대폰을 예로 들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나는 그들의 농담 속에 숨겨진 무지를 똑똑히 보았다. 영국은 한국을 철저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저 기술 좋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나라.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아이돌을 배출하는 문화 수출국. 미국의 보호 아래 겨우 버티는 분단국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책상 위에 쌓여가는 보고서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었다. 세계 산업의 핵심 노드를 연결하는 허브였고, 공급망이 멈추면 전 세계가 흔들리는 구조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였다. 그 사실을 확인할수록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영국 총리실로 또 한 통의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다시 한번 미국이었다. 이번 메시지는 지난번보다 더 절제된 문장으로 쓰여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압박은 훨씬 더 무거웠다. 미국은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 묘하게 뼈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아시아의 미래 전략을 재설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특정 국가가 있다. 그 나라와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는 국가는 서방 진영에서 점점 주변화될 것이다. 그 문장 어디에도 한국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회의실에 있던 모두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총리는 태블릿을 천천히 내려놓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한국을 단순한 후보국이 아니라 아시아 전략 이중심한국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많은 관료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말은 과장이라고, 미국이 지나치게 한국을 띄우고 있다고, 결국 중요한 건 일본과 인도라는 주장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외무부는 미국의 의도를 의심했고, 재무부는 한국의 경제 규모를 문제 삼았으며, 국방부는 북한 리스크를 강조하며 한국을 위험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그 혼란 속에서 나는 다시 자료를 들여다보았다. 한국의 항만 물류 처리 속도, 반도체 핵심 소재 자립률, 전기차 배터리 수출 규모, 조선업 수주 잔고,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능력. 하나하나가 모두 세계 상위권이었고 어떤 분야는 압도적 1위였다. 그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할수록 그 나라의 존재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다. 회의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총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나는 답을 찾아야 했다. 한국은 정말로 우리에게 위협인가? 아니면 우리가 놓친 기회인가? 그날 밤 나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템스강의 물결을 오래 응시했다. 저 멀리 동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영국의 미래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 책상 위로 새로운 파일이 떨어졌다. 제목은 단순했다. 한국의 국가 시스템과 전략적 영향력 분석. 페이지를 넘기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재난 상황에서도 1분 만에 국민 전체에게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 전시에는 단숨에 군사동원 체계로 전환되는 디지털 국가 구조. 민간 물류와 군수 체계가 하나로 연결된 초고속 대응 능력. 나는 그 문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이 나라는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 국가 자체가 하나의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한국을 변방 국가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미 국방부 관계자였다.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짧고 무거운 문장 하나를 남겼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그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전화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다. 영국은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계속 한국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총리는 다시 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한국을 정밀 조사하라. 모든 분야를 철저히 파헤쳐라.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제부터 드러날 한국의 진짜 모습은 영국 총리실을 완전히 뒤흔들 것이고, 그 충격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영국의 미래 전략 자체를 바꿀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조사 결과가 영국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제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총리의 정밀 조사 명령이 떨어진 이후 영국 총리실은 사실상 비상체제로 돌아갔다. 평소라면 각 부처가 제각각 움직였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외무부와 재무부, 국방부, 그리고 정보기관이 한 테이블에 묶여 끊임없이 충돌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분석하는 회의였지만 실제 내용은 영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둘러싼 권력 다툼에 가까웠다. 외무부는 여전히 일본을 붙잡고 있었다. 그들은 역사적 동맹, 외교적 안정성, 문화적 친밀감을 강조하며 한국을 밀어냈다. 일본은 예측 가능한 파트너다. 한국은 감정적이고 돌발적이다. 분단국가라는 리스크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다. 재무부는 인도를 가리켰다. 14억 인구, 폭발적 성장, 거대한 내수시장.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훨씬 매력적이라는 논리였다. 국방부는 호주를 밀었다. 태평양 안보 구도에서 가장 안정적인 축이라는 이유였다. 그 누구도 한국을 진지하게 중심에 두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총리는 더 이상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질문은 날카로워졌다. 만약 한국이 정말 그렇게 하찮다면 왜 미국이 이토록 집요하게 우리를 압박하는가?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의 온도를 바꾸었다. 나는 그 회의에 매번 참석했다. 하지만 발언은 최소화했다. 대신 테이블 위에 계속 새로운 자료를 올렸다.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 배터리 시장 점유 구조, 조선업 수주 잔고, 플랜트 기술 경쟁력, 바이오 위탁 생산 능력. 서류가 쌓일수록 웃음은 사라졌다. 그러나 관료들의 태도는 여전히 방어적이었다. 그들은 데이터를 인정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치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세계관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날 오후 또 한 번 미국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이메일이 아니라 직접 통화 요청이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 관계자가 영국 총리실과 연결되었다. 통화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흘러나온 분위기는 냉혹했다. 미국은 더 이상 완곡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령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선택지를 좁혀왔다. 영국이 아시아 전략에서 어디에 설 것인지, 그 선택이 곧 서방 내부에서의 위상을 결정할 것이라는 암시였다. 통화가 끝난 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총리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외무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으며 국방장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경제가 아니라 국가 구조 분석이었다. 한국의 디지털 행정 체계, 전시 동원 시스템, 민관 결합형 물류망, 초고소 의사결정 구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이 나라는 단순히 산업 강국이 아니었다. 국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재난 대응 모델이었다.
한국은 자연재해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행정이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빠르게 작동했다. 반면 영국과 미국, 유럽은 혼란에 빠졌었다. 그 비교표를 보는 순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무시한 것은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국가 모델이었다. 다음 날 회의는 더 격렬해졌다. 외무부는 여전히 한국을 배제하려 했고 국방부는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으며 재무부는 한국의 경제 규모를 이유로 밀어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전략 실패가 아니라 역사적 오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총리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나는 대답 대신 새로운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중동 해수담수 플랜트 프로젝트 지도, 유럽 방산 수출 계약 목록, 글로벌 제약사 위탁 생산 구조도.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숫자와 지표만으로도 충분히 압도적이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비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불편한 긴장이 감돌았다. 그날 저녁 총리는 다시 한번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에는 언론도 외부 인사도 없었다. 오직 핵심 인사들만 모였다. 총리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한국을 아시아 변방이 아니라 가능한 전략 중심으로 가정하고 분석하라. 그 한 문장이 떨어진 순간 나는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세계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국가 경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었다. 중동의 물이 한국 기술로 유지되고 유럽의 무기가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지며 전 세계의 약이 한국 바이오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림. 그 모든 선들이 한 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나라가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사실상 아시아 전략 이중심한국이 될 가능성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그저 전조일 뿐이었다. 다음 단계에서 드러날 한국의 실체는 영국 총리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고 내가 평생 쌓아온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 진실이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지를. 정밀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총리의 명령이 떨어진 뒤부터 영국 총리실은 더 이상 회의실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이 공간을 전쟁 상황실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정치적 신문실이라고 불렀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이곳에서 더는 농담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말할 때마다 흘러나오던 웃음과 조롱은 사라졌고 대신 서류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긴 정적이 늘어났다. 나는 자료를 단순히 모으는 수준이 아니라 영국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한국을 지어왔는지부터 다시 추적했다. 한국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더 무서운 건 의도조차 없었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한국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 공백을 편견이 채웠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한국을 분석하는 동시에 영국의 무지와 오만이 어디까지였는지를 폭로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외무부는 아직도 일본을 고집했다. 그들은 동맹의 전통과 예측 가능성을 들며 한국을 위험한 선택지로 몰아갔고 국방부는 북한 리스크를 입에 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재무부는 숫자만으로 상대를 누르려 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영국보다 작다는 사실을 반복했고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로 회의를 봉합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회의의 중심은 경제 규모가 아니라 연결망이 되었다.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누가 멈추면 세계가 같이 멈추느냐가 핵심이 되었다. 나는 첫 번째로 중동 지도를 꺼냈다.
중동은 영국이 오래전부터 이해했다고 믿어온 지역이었다. 석유와 가스, 왕정과 갈등, 무기 거래와 외교 줄타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중동의 진짜 약점은 석유가 아니었다. 물이었다. 사막 위의 도시는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그 물은 바다를 담수로 바꾸는 기술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는 사우디 서쪽 해안의 특정 지점을 확대했다. 제다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슈아이바 지역. 거기에는 역삼 투합 방식의 대형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있었고, 그 규모는 하루 담수 생산량 60만 톤에 달했다. 숫자만 적어두면 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곧바로 환산표를 붙였다. 이 물은 하루에 약 1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다. 그리고 그 플랜트의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했고, 계약 규모는 수천억 원 단위였다. 물이 곧 국가 생존이라는 중동에서 한국은 단순 납품업체가 아니라 생활 자체를 유지하는 기술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었다. 회의실 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낮게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가 의자에 등을 붙였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한국이 중동에서 돈을 번다는 사실이 아니라 중동의 물이 특정 기술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이었다. 물은 끊기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다. 멈추는 순간 도시가 멈추고 사회가 흔들리며 정권이 흔들린다. 외무장관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그는 석유가 아니라 물이 협상력을 만든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그 물의 배후에 한국이 있다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 다음 자료를 서둘러 넘기지 않았다. 충격은 한 번에 터뜨리면 소모된다. 대신 영국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놓쳤는지 그 감정의 낙차를 천천히 키웠다. 영국은 중동에서 늘 왕실과 석유회사만 바라봤다. 그런데 왕실이 마시는 물과 도시가 살아 숨쉬는 물의 설비, 그 핵심에 한국이 끼어 있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인프라를 만지는 손이 된다. 나는 두 번째로 유럽 지도를 펼쳤다. 이번에는 군사였다. 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은 무기를 원했다. 그런데 유럽이 진짜로 원한 것은 성능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납기가 늦으면 탱크가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고 포탄이 창고에 없으면 전선은 버티지 못한다. 나는 폴란드라는 나라를 중심에 놓았다. 폴란드는 전쟁 이후 유럽에서 가장 급하게 무장을 확대한 나라였고 그들의 선택은 곧 유럽 전체의 흐름이 된다. 자료에는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계약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K 전차 1000대를 목표로 한 총괄 합의가 있었고 그중 1차 계약 물량은 이미 납품이 진행되고 있었다. K9 자주포 212문, 천무 218문, 경공격기 48대 같은 숫자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구매 목록이 아니라 유럽의 방어선이 어디에서 보급받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나는 폴란드 항구에서 장비가 하역되는 영상 자료를 함께 올렸다. 거대한 선박의 문이 열리고 장갑차가 줄지어 나오는 장면은 단순한 군사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그 장면이 영국 총리실을 불편하게 만든 이유는 따로 있었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방산을 자부해왔지만 지금 유럽이 급하다고 외칠 때 가장 빨리 채워주는 손이 영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실이 눈앞에서 굳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방장관은 말이 없어졌고 재무장관은 계약 단가와 납기 구조를 계산하느라 펜을 놓지 못했다. 외무장관은 더 이상 한국을 분단국이라며 밀어내지 못했다. 전쟁 앞에서 분단은 약점이 아니라 훈련과 동원 체계를 낳는 토양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그들의 믿음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바이오 자료를 올렸다. 이 파트는 누구에게나 더 직접적이었다. 무기와 물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약은 몸으로 닿는다. 나는 한국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숫자로 꺼냈다. 인천 송도에 있는 대형 바이오 생산시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능력은 2025년 기준으로 78만 5천 리터 규모로 확대되었다는 자료가 있었다. 그 숫자는 업계에서 세계 최대급으로 언급되며
미국 생산 거점을 더하면 총량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이어져 있었다. 단순한 공장 자랑이 아니었다. 위탁 생산이라는 구조는 전 세계 제약사들의 설계와 특허가 실제 약으로 변하는 마지막 단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뜻한다. 팬데믹이 닥쳤을 때 설계도는 있어도 생산이 막히면 아무것도 배포할 수 없다. 그 병목을 푸는 공간이 어디인가를 보니 한국이 보였다. 이 지점에서 영국 관료들이 가장 불안해한 것은 한국의 공장 규모만이 아니었다. 한국의 자동화와 생산 지속성에 관한 자료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국제로봇연맹 자료를 붙였다. 제조업 로봇 밀도,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대수가 한국은 1012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로봇이 많다는 자랑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공장이 멈추지 않는 구조가 얼마나 강한지를 의미한다. 노동자 파업, 감염병 확산, 물류 충격이 와도 자동화가 높은 곳은 생산을 지킬 가능성이 커진다. 다시 말해 한국이 약을 좌우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시스템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현실이었다. 회의실은 더 이상 한국을 삼성과 BTS로만 말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은 물과 무기와 약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만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불편한 진실을 입 밖으로 꺼냈다. 한국을 거스르면 정말로 일이 커질 수 있겠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이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영국이 앞으로도 서방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대가 바뀌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하다가 주변으로 밀려나는지의 문제였다. 그때 총리가 조용히 내게 물었다. 한국을 아시아 전략 이중 심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근거가 더 있는가? 나는 즉답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로 영국 총리실을 얼어붙게 만들 마지막 조각은 아직 책상 서랍에 있었다. 한국이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국가라는 증거, 그리고 미국이 왜 이 문제를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서방의 생존 문제로 다루는지에 대한 문서였다. 나는 서류철을 천천히 꺼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회의실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누군가가 침을 삼켰고 누군가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총리의 눈빛이 바뀌었다. 농담이 끝나고 진짜 결론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영국은 이제 한국을 무시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간다면 그건 무지가 아니라 자살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다음 자료가 더 잔인하게 증명할 것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두고 농담을 던지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침묵이 반드시 수용을 뜻하는 것도 아니었다. 영국 내부의 갈등은 오히려 더 날카롭고 복잡하게 얽혀가기 시작했다. 외무부는 여전히 한국을 향한 경계심을 완전히 거두지 않았다. 그들은 중동과 유럽에서 한국이 차지한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 정치적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고위 관료는 조용히 말했다. 산업은 살 수 있지만 국가의 의지는 살 수 없다. 그 말 속에는 한국이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나라라는 오래된 편견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조롱이 아닌 불안이 섞여 있었다. 국방부는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한국 무기의 납기와 성능, 그리고 전시 생산 능력에 대한 보고서가 계속해서 쌓이자 그들은 더 이상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대신 내부적으로는 이런 질문이 돌기 시작했다. 만약 실제 전쟁이 확전된다면 영국은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는가? 미국인가? 아니면 한국인가? 그 질문 자체가 영국 방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이미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재무부는 여전히 숫자를 붙잡고 있었다. 한국의 GDP가 영국보다 작다는 점을 반복하며 장기적 경제 파트너로는 인도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반도체, 배터리, 선박, 정유 플랜트, 바이오, 의약품.
어느 하나라도 멈추면 세계 경제가 함께 흔들리는 구조가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미국 측과 비공식 대화를 나눴다. 이번에는 국무부가 아니라 국방부 라인이었다. 그들의 어조는 이전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그들은 더 이상 우회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령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런 문장을 남겼다.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의실에 누구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통화를 끝내고 영국 총리실로 돌아왔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는 더 무거워져 있었다. 총리는 창가에 서 있었고 다른 장관들은 테이블을 둘러싼 채 서류를 응시하고 있었다. 총리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미국은 무엇을 원하나?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다. 그들은 우리가 한국을 적이 아니라 필연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길 원합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을 또다시 흔들었다. 외무장관은 고개를 저었고 재무장관은 서류를 움켜쥐었으며 국방장관은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러나 그 누구도 확실하게 반박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MI6 상황실로 내려갔다. 벽 한쪽에는 거대한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나는 그 위에 새로운 표시를 덧붙이기 시작했다. 중동에서 한국 기술이 적용된 해수담수 플랜트 위치, 유럽에서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 글로벌 제약사가 한국에 위탁 생산을 맡긴 사례들. 붉은 점들은 점점 늘어나 지도를 뒤덮었다. 마치 한국이 보이지 않는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때 또 하나의 자료를 열었다. 이번에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관한 문서였다. 한국의 디지털 행정망, 전시 동원 체계, 그리고 민관 결합 물류 구조. 이 나라의 시스템은 평시에는 효율적이었고 위기 시에는 무섭도록 빠르게 전환되었다. 재난지원금을 분 단위로 지급하고 전 국민을 하나의 데이터망으로 연결하며 필요할 경우 민간 물류까지 군사 체계에 통합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성격 그 자체였다. 그때 나는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한국의 예비군 동원 체계에 관한 분석 보고서였다. 수백만 명의 예비군이 몇 시간 안에 배치 가능하고 민간 교통과 물류가 즉시 군수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문서를 읽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나라는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다. 위기에서 더 단단해지는 나라다. 다음 날 총리는 다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외무부는 여전히 한국을 경계했지만 더 이상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한국 방산 협력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재무부는 한국과의 산업 협력 가능성을 따져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영국의 자존심.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닌가? 그 질문이 회의실을 떠돌았다. 그때 나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다. 아직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문서였다. 제목은 단순했다. 한국의 역사와 정신. 나는 1950년대 서울의 폐허 사진을 펼쳤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배급을 기다리는 아이들, 미군 트럭 뒤를 쫓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 현재의 서울 사진을 붙였다. 마천루, 초고속 인터넷, 세계적 기업, 첨단 산업 도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나라는 75년 만에 전쟁 폐허에서 세계 최상위 국가로 올라왔습니다. 남의 자원을 약탈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동으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날 밤 총리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제국이 보이지 않는 듯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영국은 선택을 해야 했다. 계속 한국을 의심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손을 내밀 것인가?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 드러날 진실은 단순한 외교 논쟁이 아니라 영국의 정체성을 뒤흔들 것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영국의 세계관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는 순간 영국은 역사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 회의실의 시계가 천천히 돌아갔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영국 총리실 지하 벙커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다. 평소라면 형식적인 안보 브리핑이 열리던 공간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전쟁 직전의 상황실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형광등은 유난히 차갑게 빛났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과 지도, 태블릿, 통계 그래프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총리는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만만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분노, 그리고 묘한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다. 외무장관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였고 국방장관은 메모를 멈춘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재무장관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이번 브리핑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영국이 그동안 무엇을 놓쳐왔는지를 낱낱이 드러내는 공개 고백과도 같았다. 첫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다. 그리고 붉은 선들이 천천히 그려지기 시작했다. 중동에서 한국의 해수담수 플랜트로 이어지는 선, 유럽으로 향하는 한국 방산 수출 경로, 그리고 전 세계 제약사와 연결된 한국 바이오 공장들. 모든 선은 하나의 점으로 모였다. 그 점에는 한국이 있었다. 나는 일부러 잠시 말을 멈췄다. 침묵이 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산업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생존의 지도입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사우디 해안의 거대한 해수담 수화 시설이 나타났다. 저 거대한 설비가 멈추는 순간 수백만 명의 식수가 사라집니다. 왕궁의 분수도,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도, 카타르의 농장도 함께 멈춥니다. 그 설비의 핵심 기술과 운영에 한국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가 낮게 숨을 들이켰다. 나는 이어서 유럽 지도를 띄웠다. 폴란드 항구에서 K 전차가 쏟아져 나오는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다. 독일은 3년을 말했고 미국은 최소 2년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3개월을 말했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서방의 전통 방산국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쟁이 현실이 된 순간 그들은 속도와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이름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되었다. 이번에는 인천 송도의 바이오 공장 내부였다.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 자동화 시설, 로봇팔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장면이 펼쳐졌다. 팬데믹이 닥쳤을 때 세계는 마스크를 두고 싸웠습니다. 동맹국끼리 물자를 빼앗았고 공장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이곳에서 지켜나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전 세계가 아플 때 한국은 약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무기를 원할 때 한국은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전 세계가 물이 부족할 때 한국은 물을 만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이제 나는 더 깊은 층위로 들어갔다. 화면에는 한국의 행정 시스템 도표가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을 1분 만에 지급할 수 있는 국가. 전 국민의 금융과 주소와 행정 정보가 하나로 연결된 나라. 전시에는 즉각 군사 동원 체계로 전환되는 디지털 국가. 이것은 감시 국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기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국가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의 예비군 동원 체계가 나타났다. 310만 명의 예비군. 수시간 내 배치 가능. 민간 물류의 즉각 군사 전환. 택배 트럭이 군수 차량이 되고 배달 오토바이가 보급망이 되며 국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국방장관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나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탄 부족 장면이었다. 미국은 한 달에 2만 발 남짓. 유럽 전체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0만 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에는 그 3배까지 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다. 화면이 어두워졌다. 극백 사진이 떠올랐다. 1950년대 서울의 폐허. 미군 트럭 뒤를 쫓아가던 아이들. 누더기를 입은 사람들. 67달러의 1인당 소득.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나라는 불과 75년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현재의 서울이 나타났다. 롯데월드타워.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과 바이오. 그리고 K문화.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식민지 수탈도 없었고 타국의 자원을 약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부는 스스로의 노동과 희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한국 광부와 간호사 사진을 띄웠다. 독일 탄광에서 일하던 장면, 베트남 전장에서 싸운 군인의 모습, 구로공단에서 미싱을 돌리던 10대 여공의 사진이 이어졌다. 그들의 피와 땀이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역사 장면을 보여주었다. 1866년 프랑스 침략. 1871년 미국 원정. 압도적인 화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굴복하지 않았다. 정규군이 무너지자 농민이 나섰고, 농민이 쓰러지자 승려가 나섰고, 그마저도 무너지자 여성들이 지붕에서 돌을 던졌다. 미군 장교의 기록이 화면에 떴다. 이 나라는 이길 수는 있어도 점령할 수 없다. 나는 천천히 결론을 향해 다가갔다. 한국은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에서 더 단단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떠올랐다. 한국을 거스르면 벌어지는 일. 중동의 물이 마릅니다. 유럽의 무기가 사라집니다. 전 세계의 약이 멈춥니다. 20억 명의 팬덤이 적이 됩니다. 5천만 명의 훈련된 국민이 깨어납니다. 나는 총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총리님, 이것이 우리가 몰랐던 한국입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거인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외무장관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고 국방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며 재무장관은 고개를 떨구었다. 총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에는 런던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제국의 자부심이 아니라 과거의 잔상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는 낮게 말했다. 우리는 무엇을 놓친 것인가? 그 말이 회의실을 울렸다. 이제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영국이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분명히 한국이 서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영국 총리실의 결단이 내려질 것이다. 지하 벙커의 공기는 더 이상 회의의 공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 뒤에 찾아오는 무거운 침묵, 그리고 선택을 앞둔 국가의 숨결이었다. 총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세계 지도를 바라보았다. 중동의 물, 유럽의 무기, 전 세계의 약,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한국. 그 지도는 더 이상 추상적인 분석이 아니라 영국의 미래를 가르는 현실이었다. 외무장관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숙였고 국방장관은 연신펜을 돌리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보였으며 재무장관은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다. 나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25년 동안 수많은 위기 브리핑을 보아왔지만 이 순간과 같은 무게는 처음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선택이 아니라 영국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총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 너머로 런던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테임즈강 위로 다리가 빛나고 멀리 국회의 사당이 그림처럼 서 있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던 도시.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던 도시. 그러나 지금 그 빛은 과거의 영광처럼 보였다. 총리는 낮게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강대국인가? 그 말은 누구에게 던진 질문도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던진 물음이었다. 잠시 후 그는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제임스, 이 브리핑은 몇 분이었나? 나는 숨을 고르고 답했다. 약 2시간입니다. 총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그것을 묻지 않았다.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량이 몇 분이냐는 말이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외무장관이 즉각 반응했다. 총리님, 그건 전례가 없습니다. 국가안보 브리핑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총리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없다. 영국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이다. 그는 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12분으로 줄일 수 있겠나?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이것은 단순한 편집 요청이 아니었다. 영국의 시선을 바꾸라는 명령이었다. 가능합니다. 총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BBC 프라임타임에 내보내라. 제목은 그대로 하겠다. 한국을 거스르면 우리는 끝이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러나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영국 총리실은 분주해졌다. 기밀 문서가 정리되고 화면이 다듬어졌으며 그래픽이 재구성되었다. 나는 제작진과 함께 밤을 새웠다.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영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영상이 되어야 했다. 2주 뒤 BBC 프라임 타임. 나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정리한 자료가 전문가의 손을 거쳐 한 편의 거대한 서사로 완성된 모습이었다. 중동의 사막에서 물을 만드는 한국의 설비, 폴란드 항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한국 전차, 인천 송도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는 바이오 공장, 그리고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정상에 선 서울의 모습. 방송이 끝나자 아내가 나를 바라보았다. 이게 전부 사실이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다는 사실이야. 다음 날 아침, 영국의 신문은 온통 한국으로 도배되었다. 가디언은 우리가 몰랐던 거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내걸었고, 텔레그래프는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한국이라고 썼으며, 타임스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파트너는 한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NS는 폭발했다. 젊은 세대는 충격을 받았고 중장년층은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공통된 반응은 하나였다. 왜 우리는 이 나라를 이렇게 오래 무시했는가? 출근길, 내 휴대전화에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동료들, 대학 친구들, 심지어 오래 연락이 끊겼던 옛 상사까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야? 나는 웃으며 답했다.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중심이었다. MI6 사무실에 도착하자 에밀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배, 다큐멘터리 봤어요.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아야지. 창가에 서서 템스강을 바라보았다. 아침 안개가 걷히며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다. 문득 처음 한국 자료를 들여다보던 밤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다. 미국의 보호 아래 버티는 분단국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한국은 작지 않았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거대했을 뿐이었다. 중동의 물을 지키고 유럽의 무기를 공급하며 전 세계의 약을 만드는 나라. 그리고 5천만 국민이 하나로 움직이는 국가. 나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분명했다.
영국 한국 전략적 파트너십 제안서. 타자를 치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영국은 더 이상 과거의 제국이 아니었다. 그러나 영국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미래의 한 축에는 반드시 한국이 있어야 했다. 창밖에서 런던의 하늘이 맑아졌다. 저 멀리 동쪽, 지구 반대편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작지만 거대한 나라. 아시아 전략이 중심한국. 그 이름 위에 더 이상 그림자는 없었다. 이제는 영국이 그 빛을 따라 움직여야 할 차례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